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스토리텔링 지도사의 방지연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1강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스토리텔링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준비하시면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모두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강의 제목을 보니까 스토리텔링 일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동화 구연? 아니면 그냥 책 읽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대체 스토리텔링은 어떤 정의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총 5가지의 큰 범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 스토리텔링의 정의. 영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영어를 어렵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배워야 되고 우리한테 왜 이게 필요한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영어 스토리텔링의 정의까지 배웠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토리텔링과 어린이 영어 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이 영어 교육이라는 거는 구분 지을 수 있지만 조기 영어 교육 혹은 아동 영어 교육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미취학일 때는 조기 영어 조금 연령이 어린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동이면 취학서부터 고학년까지를 두루두루 할 그런 범주가 들어가는데요. 스토리텔링과 도대체 어린이 영어 교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다룰 거고요. 네 번째, 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이 박사는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언어학을 전공하는 박사인데 사실상 지금도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 이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활용이 되는 이론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영어 스토리텔링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차이점이라는 거는 분명히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영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스토리텔링의 정의. 자, 한번 볼까요? 아동들이 즐겨 읽는 동화 속에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주거나 밑줄을 쳐야 돼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showing이에요, showing. 이야기를 영어로 들려주고 두 번째, telling.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말해봄으로써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듣기, 문법, 말하기, 읽기, 쓰기의 모든 활동이에요. 아하, 이제 정의가 밝혀졌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그냥 영어를 읽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주고요.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함께 말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듣기, 문법,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까지 모두게 다 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영어 교육론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정의를 확실하게 아셔야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끝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백그라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동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리딩 얼라우드와 낭독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차이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딩 얼라우드의 낭독과 스토리텔링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텔링, 낭독. 스토리텔링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겠죠.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그림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전달하고 함께 나눈다는 거. 그런데 먼저 낭독을 보겠습니다. 낭독의 정의는 reading aloud예요. 크게 읽는 것? 네, 맞습니다. 이야기 내용을 전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문장 실수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다시 하면 되죠.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충분히 guessing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책이 정말 재밌으면 스스로 빌릴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책에 대해서 흥미를 주는 것은 학생들한테 있어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에 이런 정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반면에 스토리텔링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느껴요. 저 선생님, 책 속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 정말 궁금한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게 하는 호기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훨씬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죠? 당연히 이해가 수월합니다.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요. 반대로 경험을 공유한다는 거는 내 이야기, 네 이야기, 옆에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엄마 아빠의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다 함께 공유한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어리면 어릴수록, 영어를 못하면 못할수록 이해가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표정, 느낌으로 피드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한번 여기다 별표 치겠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으로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선생님의 표정으로 학생들을 알아요. 선생님이 I'm sad 이러면 정말 슬프구나라고 하는 거지 웃으면서 sad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표정 느낌으로 피드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효과적인 몸짓뿐만 아니라 보이스 또 굉장히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학생의 수준이라는 건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눈다면 초급일수록 조금 더 낮고 보다는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더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다시 되짚으면서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게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스토리텔링 안에 낭독도 들어가지만 이게 똑같은 그런 기법을 가진 읽기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스토리텔링은요. 자, 4스킬을 통합적으로 합니다.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를 모두 다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가장 지향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를 강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공유한다고 했어요. 경험 공유.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강화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효율적인 듣기 능력 향상. 여러분들 정말 주변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은 영어적인 그런 매개체가 있어요. 뭐 미디어도 있고 책도 있고 정말 좋은 강의, 좋은 양질의 책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호소하는 거는 듣기예요.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말을 못 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듣기 능력에 향상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이다. 새로운 어휘나 문법을 습득할 때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이라는 건요. 영어에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바탕을 잘 만들어서 문장을 말하고 듣고 쓰고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낮은 연령,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일수록 굉장히 기피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노출해 주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에 있어서 동기를 부여해 준다. 어리면 어릴수록 낮으면 낮은 수준일수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외국어 학습 연령이 낮은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자격증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가장 큰 틀입니다. 그런 것처럼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협동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솔로의 수업보다는 그룹별이 많아지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스몰 그룹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컨테스트도 만들 수 있더라. 얼마든지 자유자재의 그런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자, 중요한 겁니다.
동화책을 왜 읽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실 건데요. 상상력이 훈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실과 상상력을 이어주는 거고 그와 함께 다른 과목과의 연계 수업이 가능하더라. 예를 들어서 PE라고 하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요. Art라고 하는 미술, 뮤직, 역사. 이런 부분은 영어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많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체육 활동을 하고 영어로 미술 활동을 하고 영어로 음악 활동을 한다는 거는 영어 스토리텔링의 가장 대표적인 연계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의 교육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린 학습자 초급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배움의 동기를 준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상상력을 확장시켜준다. 엄청나게 넓게 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상상 속에 나는 이런 모습인데 내가 진짜 있는 모습은 어떤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혹은 영어 이름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여기와 여기의 역할이 다르더라. 아니면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더라라는 그런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연결고리를 하고 있고요. 학습자의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그런 필요한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중요해요.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아동 영어 교육에서 필수적인 그러한 어떤 교육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흔한 말로 영어에 대해서 어린이 영어 교육 활동에 스토리텔링을 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저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역할에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문장, 단어 구조가 되풀이되어서 자연스러운 암기 활동, 그러다 보니까 발화가 된다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영어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신체적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학습 효과가 최대의 시기라는 거예요. 학습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그런 학습자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시기이고 오감이 발달되는 최고의 시기예요. 성인으로 말을 한다면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사실상도 성인의 두뇌의 80%가 성장이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때 받아들이는 거는 계속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것을 언어학적인 면에서 본다면요. 촘스키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해가지고 엄마라는 말을 할 때까지 정말 수천 번 이상을 들어서 부정확한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EFL, 그 다음에 ESL의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는 굉장히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때는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이 정서를 교감함으로써 굳이 노력 안 하는데 알아듣는 거. 아마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발음이 훨씬 더 어른보다 더 유창하게 진행된다는 거. 바로 이렇게 읽기를 많이 하고 책을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아주 힘든 노력 없어도 달성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성장에 굉장히 필요한 다양한 체험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음악활동도 할 수 있고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미리 어떤 과목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좋은 스토리텔링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요. 영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영어권에서 쓰는 거. 그쵸. 아프리카도 영어를 쓰고요. 아일랜드로 영어를 쓰고요. 영국, 뉴질랜드, 호주, 엄청나게 미국, 이러한 캐나다 모든 나라에서 쓰는 영어권의 문화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간접적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한테서는 그냥 무방비로 배우는 게 재밌네. 해보니까 재밌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정서적으로 당연히 안정될 수 있는 시기, 언어의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스럽고 문화 이해에 대해서 적정하고
그리고 학습 효과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동기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어린이 영어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학습 내용에서 제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바로 다중지능이론 하워드 가드너 박사라는 이분이 만드신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크게 8개지의 총 8가지의 이론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즉 다중지능 이론하면 8가지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언어적인 능력. 언어적인이라는 거는 그쵸. 아,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얘는 정말 말이 빨라. 혹은 엄마가 말했던 걸 기억해 라는 것처럼 언어적인 능력은요. 말에 있어서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영어를 배우면서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논리적인 수학적인 거는 조직력 있게 분석하고 따지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수리를 잘할 수 있고 덧셈 뺄셈 가감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능력 그리고 시간 공간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난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길치야. 귤론이 어두워. 아, 나 여기 이제 시간 개념이 왜 이렇게 둔하지? 라고 하는 거. 그런데 반면에 시간 공간적인 능력은 이것에 대해서 뛰어나다는 거죠. 한 번 본 공간이나 한 번 본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거나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을 굉장히 잘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신체 운동적인 거는 운동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너무 빨리 습득을 해요. 너무 빨리 그것을 응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적인 거는 선율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음감은 아닌데 너무 빨리 기억을 하고 멜로디를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대인관계는요. 흔히 말하는 라포라고 해요. 라포 중요합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건데요. 선생님과 교사, 즉 교사와 학생의 유대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유대관계나 대인과 서로 간의 그런 쌍방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것들, 즉 라포가 잘 형성이 되고 대화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부분을 말하겠죠. 개인 이해 지능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자신감과 확실함이 뛰어나게 상승이 되겠죠. 그러한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왜라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멈추지 않고 질문하고 남들이 그냥 그럴 거야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 즉 스토리텔링도 이렇게 8가지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들, 특히 아동에 있어서는 어떤 아이는 1번과 3번 혹은 어떤 아이는 신체와 음악이 발달될 수 있고 유난히 신체가 발달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다른 주제와 각각의 다른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접근을 할 때 이러한 8가지의 능력이 혹은 1개 혹은 2개 혹은 8개 다 나타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도 각각의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이 중요하다라는 거. 바로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마지막 강의까지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입장으로 스토리텔링의 입장으로서 이 아이한테는 내가 조금 더 체육적인 거, 이 아이한테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성공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내용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들이 있겠죠. 그럼 어떤 면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왜 공부해야 될까? 스토리텔링이라 하면요. 텔링, 그쵸? 영어를 만들을 하면서 영어로 전달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개의 언어의 차이점을 모른다면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 주거나 학생들한테 궁금증을 오히려 남겨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건데요. 가장 첫 번째 말은요. 주어, 목적어, 동사, 즉 어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쵸? 나는 간다. 그쵸? 간다. 학교에. 이거는 영어식일까요? 한국어식일까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한국어예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나는 간다 학교에라는 거는 I go to school이라고 영어식의
어순이라는 거예요. 즉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와 가장 큰 차이점인 바로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어순 차이가 가장 큰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사구를 일반적으로 생략해요. 나너 우리 꼭 안 써요. 그래도 알아들어요. 하지만 영어는 대명사가 아주 확실해요. I 혹은 my, me 혹은 you, 그쵸? your. 때때로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는 너의 것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mine, yours. 즉 이렇게 완벽한 대명사를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생략되어도 우리가 말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강조하는 건요. 강세가 없어요. 강세라는 거는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높낮이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나라 말 속에서는 높낮이, 크고 막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지만 영어는 스트레스 랭귀지라고 해서 액센트가 있고요. 인토네이션이 있고요. 즉 높낮이가 있어요. falling, ris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액센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국어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집단적이에요. 우리의 민족이라는 걸 다루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언어에는 집단적으로 발생이 됐지만 개인적인 언어는 바로 영어이다. 다섯 번째는 집단적이다 보니까 상하 간의 계층적, 당연히 영어는 평등하겠죠. 그리고 간접적이고 조금 더 내향적이에요. 인트로버트라고 하겠지만 영어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외국 사람들이 옵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표정이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외향적인 언어이다. 형식적이지만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 내적으로 만들어지는 언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한국어는 좀 감정적이에요. 이모셔널해요. 그런데 이성적인 단어라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반복을 싫어해요. 똑같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나 더의 관사나 부정관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요. 대명사가 당연히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아홉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저희는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또 틀리게 쓰는 거예요. 수고를 한다는 거는 너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고생을 해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가 따로 없다라는 거. 자, 여기 속담이 나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많이 쓰죠. 그쵸?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나올까 했더니 낱말, 새, bird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Words have ears. 그쵸? 여기 보는 것처럼 words, 벽들이 뭘 갖고 있대요? 귀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벽에서는 당연히 귀가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뜻으로 되고요.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은 어떻게 쓰이냐 했더니 fine clothes, 아주 좋은 옷이요. 만든대요, 사람을. 어디도 날개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식의 표현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사랑니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랑니? 러브를 쓸 것 같은데 절대 아니죠. 어떻게 쓰이냐 했더니 뭔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조금 더 성인이 되는 그러한 최소한 사춘기가 지나고 고등학생 정도의 뭔가의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현명함이 생기는 나이라고 해서 wisdom teeth라고 나온다는 것도 영어와 한국어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봅니다. 12번째는요. 나를 생략하고요. 우리의 개념이 더 많아요. 하지만 영어는 I의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my community, my pet, my school, my friend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당연히 집단적인 언어다 보니까 친척과 가족의 개념이 아주 잘 발달됐지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적인 개념의 my lifestyle, 내가 중요한 my family 같은 개념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개념과 나의 개념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언어는요.
나이를 좀 중요하게 만들죠. 그래서 높임말이 있고요. 깨서라는, 그쵸? 있어요가 아니라 계세요라는 엄격히 달라진 이렇게 존칭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그런 존칭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하지만 때때로 please, would you mind 같이 존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영어 자체에 높임말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문화를 많이 지향하는 게 한국어예요. 자, 청각과 감성의 뭔가를 말하고 있다면 시각적이고 이성적이다 보니까 좀 더 액션을 더 과격하게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언어가 바로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집중적이고 우리만의 그런 개념이 나온 게 왜 그러냐 했더니 농업사회 속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가족, 이웃과의 협력을 했던 그런 사회 속에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한국어예요. 당연히 이웃과의 협동이 중요하고 혈연 관계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웃과 이웃의 유대관계, 부족사회에서 만들어진 언어라면 영어는 유목과 간편함과 신속함의 그런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실용주의적이고 당연히 개별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대가족보다는 소가족,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적 그리고 뭔가를 직접 하고자 하는 그런 개척 정신이 많이 발달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고모, 이모, 외숙모 이런 언어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그것이 그냥 aunt, uncle로 만들어진다는 거. 즉 그냥 이 하나에 이모, 고모, 숙모가 다 들어가고 이 하나에 아빠, 삼촌 다 들어간다는 거. 그냥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lady, 조금 더 존칭할 때 쓰는 거 그래서 회의에서도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여성일 때는 그냥 woman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지만 패밀리는 모든 가족이 아니라 직계 가족만을 만들고 있더라. 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어인데 손님의 영어는 client, customer, visitor로 나눈다. 자, 조금 더 구분해 본다면 클라이언트는요. 변호사나 의사의 고객이고요. 커스터머는 단골 손님이나 그쵸, 레귤러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상점에 들르는 고객들 그리고 어디를 방문하는 거 박물관이나 은행 혹은 어디 학교에 방문하는 visitor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영어와 한국어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한국어와 영어의 다른 점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1강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스토리텔링의 정의와 효과 그리고 이것이 어린이 영어 교육에서 중요했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마지막 강의까지 가야 될 기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1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